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현진건의 고향 들어갈게요. 자, 현진건의 고향은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 작품으로도 많이 봤을 작품이어서 저 조금 이 작품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고향은 그 무엇이든 그리운 존재예요. 단지 그 그리운 존재가 정말 밝게 빛나면서 내 회상 속에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속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 그리운 존재가 이제는 다 끝나고 부정적 존재가 되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시나 소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품이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소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후자지요. 이젠 다 끝났어요.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우리의 농토, 빼앗긴 고향이 이제는 패농이 되고 다 끝나버린 그런 비참한 현실을 여기에서는 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가 자신의 내력을 쭉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전반적인 틀거리를 여기다 이제 필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빈 공간이 있으니까 55페이지 빈 공간이 있네요. 필기를 하시면서 쫓아오되, 지문도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 아는 작품이어서 지문도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좀 필기를 할게요. 이해되시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야 라고 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우선 1인칭인 나가 등장을 할 거예요. 나는 아마도 이쪽으로 갈게요. 아마도 주인공은 아닐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현실을 그를 통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가 얘기해 줄 거야 라고 했으니 기본적으로 시점은 1인칭 관찰자인데, 이제 수능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소설을 할 때, 그러니까 얘는 전지적 시점이야, 관찰자에 굳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또 지문에 따라서 일부, 얘는 이제 전반적으로 관찰자인데 부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읽을 때 주축으로 잘 찾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1인칭 시점인 것은 정확히 맞죠. 1인칭인 내가 기차 안에서 그를 만나요. 기차 안에서 만난 그는 사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삼국의 옷을 그냥 섞어서 막 걸쳐 입고 있었어. 한국, 우리 조선의 옷, 그 다음에 일본 옷, 중국의 옷까지요. 그리고 말도 떠벌떠벌 많고, 뭐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좀 약간 귀찮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은 조금 좀 거부감이 드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에 있는 표현으로 그대로 쓰자면 제가 읽을 거예요. 반감이 좀 있었지요. 그런 상태인데 자꾸 말을 걸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의 내력을 듣게 됩니다. 내력을 듣고 나니 마음이 바뀌지요. 아, 저렇게 살았구나.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마음 아픔 속에서 연민을 느낀다. 사실 우리 일제강점기의 소설들을 보면요, 우리 민족, 힘겹게 살았던 우리 민족들의 삶을 얘기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연민의 감정이 없을 수 없지요. 어쨌든 너무나 힘겹게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살짝 들어가 볼까요? 자, 부분 읽을 겁니다. 뻔한 거지만 알잖아. 일제에게 다 뺏겨서 이런 내용인데, 그래도 전체 줄거리 때문에 제가 부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맨 앞부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인물 댐댐이를 외양 묘사를 하는데 그다음 밝거나 좋은 분위기가 아닐 거야. 그래서 반감을 가졌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는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했어요. 왜? 항상 찡그리고 다니니까. 삶이 팍팍한데 웃음이 있을 날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이 이제 찡그리는 얼굴 모양처럼 이제 박혀버린 거죠. 군데군데 찢어진 경성 드뭇한 눈썹이 오로리 일어서면서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미간에는 가닥가닥 주름이 잡히고, 하여간 부정적인 얼굴 모습이잖아. 힘겹게 살아온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광대뼈 위로 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쭉 빨아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져 있고요. 죄던 눈에 눈물이 괜듯 하도 울었을까나 30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세밖에 안 돼 보이는 그의 얼굴이요 10년가량은 늙어진 듯하죠. 나는 그 신산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산다라는 뜻이야. 표정이 얼마쯤 감동이 돼서 그에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했다. 그 전에 반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되게 눈물 나는 듯한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연민이 아직은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어. 아주 살짝 들어왔어요. 처음에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반감이 좀 풀어지는 듯했지만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 일자리 있을까요? 이러다가 라지 A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게 문제이기도 했죠. 어디 갔다 오냐고 하니까 고향에서 오는마, 저 고향 갔다 와요 라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세 타령이 시작이 되죠. 이제 그의 내력이 시작이 될 거야. 그의 고향은요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어요. 한 100호 남짓한 그곳 주민들은요 전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다. 역둔토가 막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역에 있는 것에서 관리를 하는, 아주 쉽게 더 얘기를 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이제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자기 땅이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먹고 살고, 그리고 국가에서야 세금 많이 안 걷어들였을 테니까.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역둔토로 말하자면 40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후했다.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빌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좀 후하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넉넉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다들 그렇게 먹고 살 수는 있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이는 써놓으시면 좋죠. 일제강점기가 됐습니다. 1920년대지요. 그러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 회사의 소유로 들어가게 되고요. 동양척식 회사가 일본 소유, 일본 회사예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줄여서 동척이라고 나올 건데, 모든 땅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줄거리니까 요거 쓸게요. 모든 땅들이 동척의 소유가 됩니다. 그 동척의 소유가 된 것도 문제지만 제가 읽을 거야. 동척한테 그러면 뭔가 세금처럼 내면서 땅을 부려야 되잖아. 그들이 많이 뺏어가겠죠. 일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 동척과 이 땅을 부리는 이 농민들 사이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 항상 있잖아. 왜? 일본의 편에 붙어서 아이고 그런 불편한 일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월급을 주시면 제가 관리를 하고 밑에 농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잘 바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사람 한 명만 부리면 알아서 돈을 걷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신경 쓰고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다 보니 이제 중간에 또 그런 관리한 사람이 생기다 보니 그 사람이 또 떼먹는 것도 있을 테고,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으로 회사에서 그 소작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았지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는 걸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안 만져보고 동척에는 소작인 노릇을 하면서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당연히 소작인이야. 왜냐하면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농민들한테는 마치 자기가 지주인이야. 지주 권리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행세를 하게 되다 보니 이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그러한 착취 구조의 모순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왜? 돈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지으면 도리어 남는 게 아니라 빚을 지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사실은 너무나 비일비재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제강점기 소설이야 라고 배우는 소설들을 대부분 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사회적 구조적 모순 이런 표현을 계속 우리가 쓰잖아.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어쨌든 또 다른 낯선 작품인데 일제강점기 운운해 라고 했을 때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이 풀어가면서 읽을 수 있겠죠. 이런 틀을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EBS가 마무리가 돼가면서 내가 마음이 조급한가 봐. 이제 EBS가 거의 끝나가니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조차 만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을 거다 보니, 얘들아 있잖아 이러면서 계속 잔소리하게 되네. 자, 가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면 또 중간 소작인에게도 또 긁히고,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는 중이 연부를 하듯, 중이 연부를 하는 건 언제?
때 매일 항상이에요. 그러니 중이 연부를 하다라는 뜻은 써놓으세요. 계속 항상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부 여대로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남부 여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그러니까 유랑민들, 떠돌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한자 성어야. 어쨌든 남부 여대하면서 유랑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유랑민들의 한 사람이 된 겁니다. 특히나 이들이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가 실상 26살이었는데요.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느끼는지 되게 늙어 보였었잖아, 아까. 그치?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갑니다. 서간도는 어느 지역이냐면 중국 땅이야, 얘들아. 저기 우리나라 땅 모습으로 했을 때 저기 맨 끝에 위에 중국하의 경계선에 있는 중국 쪽이야. 중국으로 가면 날 줄 알았지. 여기서 못 살겠으니 저쪽이라도, 더군다나 살기 좋다는 바람에 그런 소문을 또 들은 거죠. 하지만 사실일 리가 없죠.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제대로 받아줄 리도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왜 자기네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글로 이사를 갔어요.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좋았겠습니까?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해서 열려질 이는 없었지요.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하고요. 황무지는 비록 많다고 하나 그곳에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가 걱정이고 더 죽을 등 살 등 못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안 읽을게요. 자,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십니다. 결국 서간도로 이사를 가지만 결국 너무나 가난 때문에, 더욱 비참한 가난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님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거죠. 혼자 남았잖아. 어차피 여기 있어도 못 살잖아.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일본으로 가게 되고요. 일본에서 잠시 있다가 고향을 잠깐 들르다, 일본에서 돈을 번다고 해서 번 게 아니라 어쨌든 돈 벌면서 어쨌든 사는 거죠. 그러다가 고향을 한번 보고 싶어서 잠시 들렸다가 지금 다시 가는 길이에요. 서울 쪽으로 가면서 나 또 일자리가 있을까라고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만나서 이 고향에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제 물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했더니 고향을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서 아이고 말도만 뭐 이거는 뭐 고향이 진짜 다 끝났더만 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얼마나 황폐해졌을지. 고향을 이렇게 잠깐 들렸다 가는 길에 황폐한 고향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갈 거예요. 자, 가기 전에 자, 라지 A와 라지 B를 두고 EBS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EBS에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알고 계시죠? 되게 긴 세월이잖아. 어쨌든 이 사람의 삶의 내력을 보여준 건데 긴 시간이잖아. 그거를 이렇게 그래도 라지 A와 B하면 한 20줄 될까요? 30줄 될까? 이렇게 짧은 줄로 요약을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그때 이랬고 저랬고 10년 전에 9년 전에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긴 시간을 압축적으로 얘기할 때 압축적 제시도 좋고요. 그런 표현 씁니다만 어쨌든 선지에서는 주로 많이 나온 선지는 요약적 제시라는 표현 쓰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지겹지? 지겨워도 쓰자. 자, 요약적 제시를 통해 혹은 요약적 서술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힘겨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EBS에서 얘기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 끝부분이요. 끝부분. 그러니까 고향을 가니까 어떻든가요?를 물었어요. 그거를 아래에서부터 한 15줄 올라가니까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몽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만. 아예 그냥 사라졌어요. 실제로 고향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 얘들아. 그 공간은 남아있겠지만 고향이 사라진 거죠. 이해되지, 얘들아? 고향 사람들도 없어지고 뭐 터전, 뭐 그 집들도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겠죠. 9년 동안 이미 변했겠죠. 아이고 밑줄 그세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아예 황폐해져 버린 고향의 모습이죠.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럼 아주 패농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더만. 무너지다만 담만 즐비하게 남았더만. 우리가 살던 집도 터만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농가였잖아. 농가. 패농이 된 거지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이런 일도 있는 기요. 100여호나 살던 동네가 10년이 못 돼서 이렇게 아예 통째로 없어지는 수도 있는 기요 하면서 한숨을 쉬고, 아이고 가슴이 터지더만, 속이 터지더만, 속상하겠죠. 내 삶의 터전이 사라진 것도 속상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닌데, 그치?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 현실이 정말 가슴이 터질 일일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핵심 나오죠.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봤죠. 자, 그가 결국 우리 조선의 얼굴입니다.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모습이 바로 그였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유랑민, 그러니까 그는 조선을 상징하는, 요 단어도 하나 써볼까요? 요 단어도 유랑민이라고도 하고요. 이주민, 유이민,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런 인물의 대표 인물이지요. 그래서 삼국의 옷을 걸칠 수 있었던 거잖아.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다니면서, 그리고 또 지금 다시 또 우리나라에서 또 어떻게든 일자리를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래서 폭삭 늙어버린 조선의 모습,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고향이에요. 자, 이 작품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필기요? 요거, 그치. 인강이지? 돌려볼 수 있는 인강.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